설날을 맞아 본격적인 봄철 분양 성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2U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청약시장 전망과 함께 준비 방법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달 들어 이 청약시장 소식들이 활발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만 해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당히 좀 저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나마 인기가 있는 곳하고 아닌 곳이 청약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작년부터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 모 건설사에서 분양한 단지가 굉장히 인기 있게 완판되는가 하면 충북이라든지 또는 전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분양하는 곳은 신청자가 뭐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하물며 서울 같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됐던 곳대 뭐 1순위 내에서 마감이 안 되는 곳이 나오기도 하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1순위 청약에 들어가는 위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화통이 불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신청자 한 명뿐인 단지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곳은 수십 대 1의 경쟁률 이렇게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이신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건가요? 결국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는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큰 돈이 투자돼야 되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좀 저렴해야지 나중에 입주 후에 어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뭐 가격의 경쟁력 또는 뭐 입지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청약을 통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는 곳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반면 지역 경제가 좀 안 좋거나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굳이 청약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기존 중고주택을 사는 방법이 낫다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은 역시 청약도 인기가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지와 가격이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정부가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많다, 거품을 빼겠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라는 걸 대폭 늘렸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이제 원가 공개가 있었을 때는 12개 항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택지비 또는 건축비, 건설업체 마진의 이윤이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두루뭉실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적정한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62개 항목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택지비 내에서도 땅값을 진짜 사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필요 경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의 항목이 세세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부풀르기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분양가를 낮추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정부가 기대하는 측면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청약에 이제 1순위 들어가는 위례 같은 경우는 물론 입지도 그렇고 가격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지만 아마도 분양 원가 공개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아마 가격을 빼고 거품을 빼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분양 원가를 세세하게 항목별로 공개하면 분양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또 반발하는 쪽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보고 오시겠습니다. 재작년 10월 경기도 동탄에서 700세대를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건설사가 제시한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건축비는 703만 원. 그런데 공개된 건축 원가는 128만 원 적은 575만 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세대당 4,100만 원씩, 아파트 전체로 보면 310억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정부는 건축원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 분양가를 높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비 등 12개로 묶어서 공개하던 건축원가를 각 영역마다 세분화해 62개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는 대상은 공공 택지에 지은 아파트인데 시민단체는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세한 공사비 내역이 같이 공개돼야 된다. 그리고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분양가 공개에 관한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될 것. 반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은 땅값인데 건축비만 자꾸 낮추라고 하면 건설사 경영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분양가는 떨어졌고 2012년 항목을 축소하자 분양가는 다시 상승한 조사 결과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확대된 분양 원가 공개가 적용된 첫 사례 위례 신도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럼 분양가가 시세 대비 어느 정도나 좀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글쎄 아마도 굉장히 그거를 일률적으로 기대치만큼 낮출 수 있을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민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을 얼마나 싸게 건설업체가 구입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렇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를 조성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사실 건축비라는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건설업체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보증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분양가가 적용됐기 때문에 네. 시세가 보다 좀 저렴하게 됐는데 민간에서 하는 뭐 서울 내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분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접비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거를 과연 얼마나 분양가에 녹여서 적절하게 그것이 합법적인 수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 원가 공개의 항목들로 인해서 사실은 가격이 낮춰질 수 있는 폭도 커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청약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연말에 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이 됐는데 네. 핵심적인 변화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게 무주택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결국은 한 번 아파트를 당첨돼서 아직은 입주 안 했지만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는 집이 있는 경우에서 이제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75%를 적용을 하고 그래서 가점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결국은 더 많이 당첨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고 네.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당첨 기회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 결국은 가점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고 하면 한 분 한 분 해가지고 10점이 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10점의 가점이 늘어난 것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국은 부양가족 포함해서 주택이 없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가 훨씬 더 수월하게 분양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소유 여부가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근데 궁금한 것이 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도 이런 기준에서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으로 명확히 보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네. 오피스텔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데 약간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주택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집을 하나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2주택으로 보게 되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오피스텔은 집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이 없다.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또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주택은 건물은 갖고 있지 않고 부지만 갖고 있는 경우. 그렇죠. 뭐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농가주택이라든지 해서 주택을 허물고 땅은 대지로만 있다. 근데 결국은 주택 수로 포함시키는 거는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분양권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이게 2018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분양한데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 입주 안 한 단지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명확하게 주택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지만 네. 이제 작년 12월 11일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올해 지금 분양하는 것들 혹시 분양 당첨된 분들은 이제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주택이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실질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분양권인데 이렇게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선착순으로 미계약이 된 거를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미달된 경우.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 요즘에 부적격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인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청약을 순위내 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높았던 곳에 미계약분이라든지 또는 부적격 당첨이 돼가지고 취소된 것을 계약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인기 있는 곳은 분양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주택이 있는 걸 봅니다. 네. 그런데 순위내에서 미달돼 있는 경우 그것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는 주택이 없는 걸 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은 좀 복잡하네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곳들을 나중에 계약이 안 된 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분양권 갖게 되는 경우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또 이 상속이나 이 증여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증여로 받은 주택은 당연히 주택이 있는 걸로 보는데 네. 이제 상속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상속으로 하게 되면 유류분에 따라서 여러 식구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럴 경우 이제 일단은 내가 모르고 청약이 돼서 당첨이 됐다. 그런데 3개월 내에 이거를 처분하겠다 서약을 하고 처분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택수에서 포함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건부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분양이나 또는 입주권 뭐를 이렇게 상속 증여했던 경우도 이것도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자, 또 노후 대비용 등으로 이 농촌 같은데 작은 주택, 그 약간 저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요즘에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 가격으로 8천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수로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그 도시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이라도 도시 지역이 아닌 구은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읍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용 승인 20년 이상,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이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네. 수도권에 살면서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시겠다 이런 경우는 그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농촌 주택들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게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문의도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출장 목적이라든지 여행 목적이라든지 해외 나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특히나 이제 오늘 청약하는 위례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 1순위라고 할 때 해당 지역의 1순위의 의미는 공고 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부터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주의 기준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장기 출장, 장기 체류 해외에 한 경우는 연속해서 1년을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네. 장기 체류의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이 국토부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국토부에서 해석을 하기를 30일 이상 동일 지역에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우는 장기 체류로 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요즘에 뭐 어느 지역에서 한 달 살기 이렇게 해서 네네.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는데 국민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뭐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이 없다라고도 볼 만큼 요 해외 장기 체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더 출입국 뭐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이 네.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알쏭달쏭한데 이 부적격 당첨자가 그만큼 또 많이 늘고 있다고 많이 늘고 하니까 있습니다. 예.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최근 이렇게 주택 거래 시장 얼어붙으면서 이 청약 시장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런 네. 추세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올해 분양이 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들도 물량 자체도 많은데다가 네. 기존 주택 시장이 이제 가격이 조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기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자들이 조금 더 냉정해지고 있어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는 것들이 아마 선행이 되고 그런 것들의 인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